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지정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제로슈거 음료는 물론 막걸리 등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광관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건강에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설탕보다는 무설탕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아스파탐 하면은 굉장히 친숙한 물질인데 우선 어떤 물질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물질은 아미노산 2개, 네. 즉 아스파틱 애시드랑 그리고 페닐알라닌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메탄올이 이렇게 에스터 결합을 하게 된 그런 물질인데 설탕보다 200배의 단맛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게 개발된 지가 승인한 지가 1982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해서 한 근 40년 넘게 그 안전성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가장 많이 또 이렇게 연구된 그런 물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저도 잘 먹곤 했는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제로 수거 음료에 또 많이 들어가 있고 막걸리, 껌, 뭐 치킨에도 함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설탕보다 200배의 단맛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 칼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막걸리나 또 탄산음료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사용되고 계속 그 소비자들은 그것이 들어간 그 상품에 식품에 또 계속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성 그런 논란이 있게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차차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소비자들에겐 익숙했기 때문에 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물론 식품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굉장히 좀 놀랄 것 같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겁니까? 우선 IARC라고 해서 국제암연구소입니다. 이 국제암연구소는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입니다. 예. 이 산하에 있는 그 전문가 그룹이고요. 여기서의 이 그룹이 하는 역할은 어떤 물질이라든지 유해 요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을 이제 판정하고 이것을 네.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상당히 친숙하게 사용을 해왔던 아스파탐이 이제 2B에 지금 속하게 네. 되겠거든요. 근데 1군 그러면 이제 2군이 그렇게 되고 1군은 그러면 뭐냐면 확실하게 사람한테도 동물한테도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는 그런 물질이 발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2군은 그 인체에 대한 그런 결과들은 부족하나 동물에는 암을 일으킨다는 그런 것을 보고한 그런 연구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네. 2군에서도 2군 A와 2군 B가 있는데 네. A는 동물 결과는 상당히 풍부하게 있고 그리고 2군의 B 같은 경우는 동물 결과가 부족한 거죠. 네. 자, 그러면 1군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술, 담배가 뭐 1군에 들어갑니다. 근데 네. 사실 그렇다고 해도 일반 어떤 그 국민들께서 뭐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경각심은 같지만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 지금 IARC 국제암연구소의 어떤 기준은 이 물질이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를 판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 2군 같은 경우에서는 A에서는 붉은 고기죠. 우리가 적색 고기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당하는 들어가 있는 유해 물질들에 의해 가지고도 이게 암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네. 2A로 지정돼 있고요. 2B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일례를 말씀드리면 전자파입니다. 뭐 앵커님도 뭐 우리 휴대폰 사용하게 되면 전자파에다 노출이 있겠고, 뭐 피클이나 채소 같은 거에서도 사실 2B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게 친숙한 어떤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물질에서도 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일단 국민들은 아셔야 되겠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이걸 가지고 뭐 극단적으로 여기서 과도한 어떤 그 과민 반응 이런 것들은 좀 더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아스파탐은 발암 가능 물질이고 이 비군에 지정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잘 분류를 해주셨는데 과거에 보면 이 커피도 이 비군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비군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아스파탐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한 군에 속해 있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네. 꾸준한 어떤 그 연구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제기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겠고 네. IRC에서는 거기에 대한 등급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군 B에서 이제 3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근데 저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65도씨의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높은 온도의 물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식도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네. 높은 온도의 물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암을 일으킨다고 해서 2군의 A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커피도 네. 커피 음료도 높은 음료의 것을 이렇게 마시게 되면 사실은 3으로 내려갔지만 2군의 A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섭취량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일단 발암 물질이다, 가능 물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보다는 섭취량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식약처의 그 기준 규격 2019년 보고를 보게 되면 네. 아스파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국민이 섭취하는 그 식품종의 총 비율은 0.12%밖에 안 됩니다. 극히 적죠. 이 때문에 그 양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위해성이 야기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지 않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IARC에서 14일 제대로 이제 섭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식약처 입장에서도 보면은 뭐 교수님께서 어떤 입장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우선 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 WHO 산하에는 이제 그 IARC라는 국제암 연구소라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WHO, FAO 합동 식품 첨가물 전문가 위원회 잭파가 있습니다. 두 개는 WHO의 두 개의 하나의 그 독립된 그 그룹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 달 14일 날 아스파탐에 대한 안전성에 관련돼 가지고 네. IARC와 잭파가 두 개가 독립된 보고서를 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IARC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물질이 유해 요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을 말하는 네.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후자인 경우에 그 잭파라는 그런 그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국민이 섭취를 하고 또 얼마큼 빈도로 노출을 했을 때 과연 기존 양에 대해서 그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라는 양의 경우에는 ADI라고 해서 일일 평균 섭취 허용량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해 가지고 애가 얼만큼 높느냐 안 높느냐에 따라 가지고 위해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은 두 개의 보고서가 나오고 또 잭파에서 어떤 국민의 섭취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ADI랑 비교해가지고 얼마큼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판정이 나와야지 정확한 그림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국제암연구소의 그 발표만으로는 예. 국민들께서 그렇게 과도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강을 생각해서 아무래도 무설탕을 찾게 되는 건데 제로 슈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지난달에도 보면 WHO가 뭐 비설탕 감리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중 감면 효과도 없고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계속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겁니까? 네. 이제 최근 또 계속 그 인공 감미료에 대한 부분이 새로 또 만들어지고 또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우선 그 구조 화학적으로는 구조를 보게 되면은 설탕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아스파탐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 작동 경로라든지 작용 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된 바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오랜 시월에 걸쳐 가지고 그것이 식 경험에 통해 가지고 또 안정성이 또 입증될 필요도 있고 또 그만큼에 대한 또 연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또한 이제 이 칼로리가 없지만은 그 대체 감미료를 섭취했을 경우에 뭐 네. 미네랄 같은 것도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 미네랄이 섭취가 안 되고 그냥 그것만 계속 과도하게 섭취했을 경우에는 영양적인 밸런스도 깨질 수가 있고요. 네. 또 앵커님께서 지적했듯이 뭐이 비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결과가 또 상반되는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과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좀 감해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식음료 업체들은 이미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대체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대체가 가능하다면 어떤 물질이 있다고 보세요? 많이 지금 또 대체된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비아 잎에서 추출된 건데요. 네. 요거는 이제 천연 감미료입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정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단맛이 아스파탐의 단맛이랑 또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회사 산업적인 인더스트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공정에서 세팅이 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대체 감미료로 해서 사용이 됐을 경우는 그것을 다시 또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고 경제적인 그런 것들에 어려움이 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우선 국제암연구소에서 그 아스파탐에 대한 2군 B로 이렇게 지정하겠다는 그 결과에 너무 거기에 돼서 그 산업의 어떤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급격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인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좀 더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같이 나오는 잭과의 보고서랑 같이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결정하는 그 식품 안전에 관련된 그 당국, 뭐 미국인 경우는 FDA, 우리나라는 경우는 식약처가 되겠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한국 국민이 아스파탐에 대한 노출량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재외국에 대한 관리 동향 같은 걸 하고 결정할 테니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을 급작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과학계랑 같이 보조를 맞추시면서 나가시면 네. 큰 어떻게 보면 잘 대응할 수 있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믿음을 갖고 네.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 이제 전문기관이 나서달라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응책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우선 IARC 그리고 잭과의 그 결정이 나오면 네. 결국은 그 식품 안전 그 관리 당국은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거기에 관련된 그런 당국의 정책 변화 같은 것들이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변동이 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그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온 그 보고서가 네. 그건 사실 그 코호트 스타디라고 해서 한 7년 넘게 한 10만 명 되는 그런 집단을 계속 추적을 해왔습니다. 네. 거기에 어떤 그 결과가 유의미한 결과가 아스파탐에 의해 가지고 암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보고된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연구자가 또 IARC에 또 소속이 된 연구자가 되겠고 또 프랑스의 솔몬 대학의 그 연구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네. 결국은 리이밸류에이션 재검토가 되고 그 규제 당국이라든지 거기 계속 재검토가 되고 한국 국민이 아스파탐을 식품을 통해서 얼마큼 섭취하는 것과 그리고 기준량은 여기서는 그 일일 섭취 허용량이 되겠습니다. 네. 일일 섭취 허용량이 사실은 지금은 40mg per kg
바디웨이트, 그러니까 체중 1g당 하루에 40mg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기준점이 어떻게 변동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또 위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시 또 재조정이 일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소비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14일 날 나오는 그 어떤 결정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는 얘기하지 못하자면 현재 한 40년간 이렇게 연구가 진행돼 가지고 설정된 그 일일 섭취 허용량이 40mg/kg 바디웨이트 하루에 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탄산 음료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캔 250ml에 43mg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ADI랑 평균 성인 몸무게 60kg를 곱하게 되면 2,400mg이 되고 43mg 나누게 되면 다시 55캔이 나오게 됩니다. 즉 하루에 55캔을 매일 먹어도 안전하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섭취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섭취량은 0.12%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은 갖되 과도한 그런 걱정을 이제 하시면서 어떤 생활에서도 이렇게 지장을 되고 또 산업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일한 산업체에 또 영향도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스파탐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광원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